1950년 서울은 잿더미였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밥도 없었습니다. 내일도 없었습니다. 포탄이 쓸고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세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나라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맨손으로, 맨발로.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서 누가 도와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안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었고, 독일 자동차 업계가 한국 전기차 앞에 긴장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 바다를 달리는 배의 절반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단 김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 없었던 이민 3세 소년. 제게 한국은 부끄러운 나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난 때문에 울며 떠나온 나라. 친구들이 북한 옆 나라 아니야? 라고 묻는 나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한 장면. 저는 그 나라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 나라를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뭐가 있겠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날,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진 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평생 조국을 그리워하던 할아버지는 왜 단 한 번도 그 나라를 잊지 못하셨던 걸까요? 한국을 가장 부끄러워했던 소년이 결국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게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김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났고 밴쿠버에서 자랐으며 지금도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21살. 이름만 들으면 한국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한 번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직접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1970년대 초에 캐나다로 건너오셨습니다. 한국어밖에 모르셨고 돈도 없으셨고 아는 사람도 없으셨어요. 오로지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겠다는 하나의 꿈 하나만 품고 이 낯선 땅에 발을 디디셨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셨고 저 역시 밴쿠버에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학교를 다녔고 캐나다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캐나다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제게 한국어는 할머니 댁에 갈 때나 가끔 들리는 낯선 소리였을 뿐이었고 김치는 냄새가 좀 나는 반찬이었으며 케이팝은 여동생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꺼내시는 옛날 이야기 속 배경, 그 나라. 도로도 제대로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그 가난한 나라. 뉴스에서는 항상 북한 옆에 붙어서 나오는 나라. 인터넷에서 보면 학생들이 밤새 공부하다가 쓰러진다는 나라. 그리고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케이팝뿐인 딱 그 정도의 나라. 저는 스스로를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은 한국계일지 몰라도 정체성만큼은 완전히 캐나다인이었어요. 이름이 김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북한 음식 먹어봤어?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건가 싶었어요. 한국은 그냥 조상들이 우연히 살았던 곳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부모님이 식탁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에단, 올여름에 한국 한번 가보자.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가족 친척들도 보고 조부모님 고향도 보고 저는 됐어요. 짧은 침묵이 식탁 위에 깔렸죠. 진지하게 생각해봐. 너도 너의 뿌리를 알아야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뿌리라니. 그게 왜 중요한가?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자랐으며 앞으로도 캐나다에서 살 사람인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이 제 정체성이어야 하는가? 다음 날 학교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여름에 한국 간대. 한국? 왜?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거기 재밌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재밌을 게 뭐가 있겠어? 케이팝이랑 치킨 말고 뭐가 있어?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한 가까운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그러게, 뭔가 옛날 나라 느낌이지 않냐?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에이든. 네, 할머니. 한국 싫으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단순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싫은 건 아닌데요. 그냥 별로 기대가 없어서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 거다. 그냥 직접 보고 판단해라. 저는 그 말을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였는데 비행기는 새벽 2시에 출발했습니다. 13시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13시간 후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바다 위에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반쯤 감은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다가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불빛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밴쿠버를 이륙할 때 봤던 그 불빛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야경, 수십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빛의 바다. 저는 무심결에 중얼거렸어요. 이거 서울이야?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수도권 전체야. 인구가 2천만 명 넘어. 2천만 명. 캐나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이 작은 반도의 수도권 하나에 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선뜻 실감되지 않았어요. 인천국제공항. 제가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어느 정도 낡고, 어느 정도 복잡하고, 어느 정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낡은 시설에, 복잡한 안내판에, 느린 입국 심사에. 제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이 그랬어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높고 넓었습니다. 수백 미터에 이르는 통로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공기는 맑았고 소음은 의외로 적었습니다. 수천 명이 이동하는 공간이었지만 혼란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흐름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 같았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했어요.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30초가 채 되지 않아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밴쿠버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에 40분을 기다렸거든요. 여기서는 30초였습니다. 우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 철도를 탔어요. 안내판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정확하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댔어요. Big. 교통카드가 개통됐습니다. 코지오.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깨끗했어요. 냄새가 없었습니다. 낙서가 없었어요. 저는 밴쿠버의 스카이트레인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좌석, 가끔 나는 이상한 냄새, 벽에 적힌 낙서들. 그것도 캐나다 대도시의 대중교통이었거든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허벌판이 아니었어요.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고 그 위로 차들이 질서 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도시가 보였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들, 곧게 뻗은 도로, 정비된 교량. 이게 한국이라고? 저는 이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울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공항 주변만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 납득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규모가 달랐어요. 수만 명이 오가는 거대한 공간이었지만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질서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지? 줄은 줄대로 서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 줄을 비워두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이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있었어요.
저는 북미에서 스크린 도어가 달린 지하철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선로로 추락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한국은 이걸 당연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은 냄새가 없었어요. 낙서가 없었고 시설이 깨끗했어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틀린 건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즉시 눌러버렸습니다. 아직 일찍 판단하기 이르다. 특별한 구역일 수도 있다.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편견에는 이미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촌과 함께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강남. 이름은 들어봤어요. 들어봤지만 이런 곳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남대로에 서서 멍하니 도로를 바라봤어요. 8차선대로 양옆으로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층 오피스 빌딩, 세련된 상업시설, 세계 브랜드 간판들, 벤츠, BMW, 포르쉐가 거리를 달렸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길게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밴쿠버 다운타운과 비교했어요. 규모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었어요. 밀도가 달랐습니다. 빽빽하게 쌓인 건물들, 그 안을 채우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에너지. 이건 그냥 도시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사촌과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 들어섰는데 창밖으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새벽 2시에 혼자 거리에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밴쿠버에서라면 경계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그 여성은 달랐어요. 걸음이 당당했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자신의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성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사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 위험하지 않아? 사촌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왜? 여자 혼자 새벽에. 여기는 원래 그렇게 다녀. CCTV도 많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은 카페에 갔습니다. 사촌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테이블에 자신의 맥북을 펼쳐놓고 자리를 맡았어요. 잠금도 걸지 않은 채로. 맥북 옆에 지갑과 이어폰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려다 멈췄어요. 저거 괜찮아? 뭐가? 노트북이랑 지갑 놓고 자리 비우는 거. 사촌은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는 다들 그렇게 해. 저는 고개를 들어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노트북이 놓인 자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카페에서 이것은 완전히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밴쿠버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자리를 비운다면요? 아마 5분 후에 없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사촌이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한강을 그냥 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그냥 강. 그런데 막상 한강공원에 발을 들이자 말문이 막혔어요. 수천 명이 강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앉은 가족들, 야경을 보며 대화하는 연인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웃는 사람들, 그리고 강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저 불빛들, 저 규모, 저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캐나다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30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거 도쿄 아니야? 한국 맞아? 홍콩 같은데. 진짜 한국이면 완전 다른 나라 같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와봐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단순한 감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질문 하나를 남겼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서울에서의 나흘째.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사촌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였어요. 제 유심 없이 와이파이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삼성이 한국 회사야? 진심으로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의미를 이해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사촌이 비스듬히 누운 채 말했습니다. 삼성도 모르면서 한국을 안다고 했어?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제 자존심 한켠이 쑤셨습니다. 그 말이 촉발점이 됐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확인 차원이었어요.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검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번더스. 그게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세탁기, 의료기기. 지금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 그 시장의 정상에 한국 기업이 있다는 것. 다음 검색, SK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2위. 역시 한국. 저의 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두그룹. 유럽에서 판매량 급증 중. LG. 세계 OLED 패널 시장 1위. 전기차 배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 주요 점유율 장악. 조선업. 세계 수주량 1위. 한국.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숙소에 놓인 TV. LG였습니다. 사촌 핸드폰. 삼성. 숙소 에어컨. LG. 제가 타고 온 공항버스. 현대. 그리고 밴쿠버를 떠올렸습니다. 집에 있던 TV. 삼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차. 현대 제네시스. 어머니 핸드폰. LG. 집에 있던 세탁기. 역시 LG.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 기업의 제품을 쓰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좋은 제품이니까 쓴 것이었는데 그 좋은 제품이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사촌과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로 위로 흰색 전기차가 미끄러지듯 달려갔어요. 아이오닉 6 현대자동차. 저는 사촌에게 물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저 차 판다고 했지? 요즘 BMW, 벤츠 있는 동네에서도 현대 많이 보인다고. 독일 자동차 업계가 한국 전기차에 치인다는 뉴스 유럽에서도 나왔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나라.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그 독일 자동차 업계가 한국 회사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훌쩍 넘긴 지 오래, 수출 규모 세계 6위권, IT 인프라 세계 최상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권. 저는 숫자 하나하나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를 별로 기대되지 않는 여행지라고 불렀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사실보다 더 불편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알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행 닷새째, 사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다른 데 데려가 줄게. 그 다른 데가 판교였어요. 저는 판교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명조차 낯설었어요. 사촌의 설명을 들으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고 판교에 내렸을 때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빌딩들이 있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남의 세련된 상업지구와도 달랐고 제가 아는 어떤 도시와도 달랐어요. 구글 코리아,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촌에게 물었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이야? 한국 IT 허브,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보면 돼. 한국에 실리콘밸리가 있어? 사촌은 피식 웃었습니다. 놀라기는 아직 이르다. 저는 천천히 그 거리를 걸었어요. 게임 회사들, AI 스타트업, 빅테크 기업들, 단순히 기업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거리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뿜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공기. 제가 막연히 미국 서부에서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분위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어?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여행 중 갑자기 근육이 당기는 증상이셨습니다. 사촌이 말했어요. 근처 병원에 가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외국에서 병원? 한국어도 모르는데 얼마나 걸리려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접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진료실로 안내됐어요. 의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어요. 진단이 내려졌고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병원에 들어온 지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대기만 3시간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자신도 작년에 감기로 응급실에 갔다가 6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여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빨라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예전부터 이랬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26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음식 봉지를 받아들며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6분, 서울 한복판에서 주문한 음식이 26분 만에 도착했어요. 뜨거웠습니다. 포장이 완벽했어요. 음식이 흘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봉지를 들고 잠시 굳어 있었어요. 하루 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IT 기업 클러스터, 40분 안에 끝나는 병원 진료, 26분 만에 도착하는 배달, 최첨단 지하철과 교통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 이것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강을 다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전쟁을 겪은 나라가 맞아? 그랬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게 1953년이에요. 제 할아버지가 태어난 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 그 폐허 위에서 지금 눈앞에 이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촌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더 듣게 될 이야기들이. 여행 엿새째, 친척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친구이셨다는 분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여행 중 들렀던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현대적인 아파트도 세련된 카페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마루, 오래된 가구, 그리고 벽에 가득한 사진들. 인사를 마치고 어르신이 차를 준비하시는 사이 저는 별 생각 없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창고처럼 쓰이는 방 한켠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반쯤 튀어나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사진 속 풍경은 제가 지난 엿새 동안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먼지가 날릴 것 같은 흙길 위에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낮은 판잣집들, 함석 지붕, 빗두름하게 서 있는 전봇대 2개. 아이들은 맨발이었어요. 옷은 낡고 때가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시장 풍경이었어요. 노점들이 즐비한 좁고 어두운 골목. 상인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생기보다 고단함이 먼저 보였어요. 다음 장. 가족 사진 하나.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까이 들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야윈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강했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르신이 차를 내오시며 사진첩을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상자. 오래된 사진들이야. 네 할아버지도 많이 찍혀있지.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1968년, 1969년쯤 됐을 거야. 저는 조용히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968년. 할아버지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게 1971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히고 불과 23년 후 할아버지는 이 나라를 떠나셨어요. 이 흙길을, 이 판잣집을, 이 가난을 뒤로 하고. 어르신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 먹을 것도 없고. 내 할아버지도 캐나다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부러워했다니까.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 제가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최첨단 대중교통,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40분 안에 끝나는 병원 진료, 26분 배달, 팡요의 IT 기업들, 한강의 야경. 그 모든 것이 이 사진 속 풍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흙길에서, 이 반잣집에서, 이 맨발의 아이들에게서 저는 뭔가가 목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도 내 할아버지는 캐나다 가서도 한국 걱정을 많이 했어. 포항제철 완공됐다. 경부고속도로 완공됐다.
서울 지하철 개통됐다. 그런 뉴스 스크랩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곤 했거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포항에 제철소를 세울 때 말이야. 어르신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세계에서 다들 비웃었어.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무슨 제철소냐고. 차관 빌리러 갔을 때 선진국들이 안 된다고 거절했어. 그런데 해냈어.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걸. 저는 말없이 그 말을 흡수했습니다. 그날 밤 친척집 창고에서 또 다른 상자가 나왔어요. 사촌이 꺼낸 것이었습니다. 이거 봐봐. 할아버지 짐 보내올 때 같이 온 건데. 상자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1971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실 때 챙겨 가신 것. 50년이 넘도록 보관된 태극기. 저는 그 천을 손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은 천의 감촉. 50년,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이 길을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 가난 때문에 떠나셨지만 떠나시면서 이것만큼은 챙기셨다는 것.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떠나시면서도 놓지 못하신 마음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신문 스크랩을 모으신 이후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그 뉴스 하나하나를 읽으시며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저의 눈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저는 밤 11시 혼자 숙소를 나섰어요.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강 건너편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개의 빌딩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강 위에 불빛이 반사되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오기 전날 학교 친구들 앞에서 제가 했던 말들. 한국 뭐가 있겠어. 재미없을 것 같아. 케이팝이랑 치킨 말고. 그 말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창피했습니다. 아니, 창피함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본 적도 없으면서 낡고 후진 나라라고 단정지었던 것이, 한 번도 이 나라에 발을 디뎌보지 않으면서 이미 다 안다고 믿었던 것이. 저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빛들은 그냥 야경이 아니었어요.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저 불빛 뒤에 가족이 있었고, 직장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토대에는 1968년 그 사진 속 흙길이 있었어요. 판잣집이 있었고, 맨발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새벽 5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막 깬 쉰 목소리.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에단이냐? 네. 왜 이 시간에? 저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응? 죄송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별거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완전히 제가 틀렸어요.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네가 직접 봤으면 됐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내가 떠날 때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떠났지. 근데 캐나다에 가서도 한국 뉴스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더라. 포항에 제철소 세운다는 뉴스, 고속도로 만든다는 뉴스, 수출이 늘었다는 뉴스. 할아버지 목소리에 무언가가 섞였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 해낼 거라고. 저 사람들이 기어이 해낼 거라고.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뭘?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요. 할아버지는 짧게 웃으셨어요. 몰랐지. 이 정도일 줄은.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았어. 뭘요? 그 사람들이 포기 안 할 거라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물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통화를 마치고도 한참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그 태극기를 간직하신 이유를, 캐나다 구석진 방에서 한국신문 스크랩을 모으신 이유를, 그건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해낼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빛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흙길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도시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는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저 불빛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한국에 왔을 때의 에단 김과 지금 한강 앞에 서 있는 에단 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의 밤이 제 등 뒤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익숙한 공기, 익숙한 풍경, 익숙한 언어. 그런데 낯설었어요. 분명 집에 왔는데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것 하나를 두고 온 것 같은 느낌. 저는 짐을 끌며 아버지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여는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한국이 그립구나.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나라가, 단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별거 없는 곳이라고 했던 나라가, 지금 저는 그 나라가 그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밴쿠버의 도로가 흘러갔어요. 넓고 한적한 도로, 띄엄띄엄 있는 건물들, 말끔한 하늘. 분명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상하게 서울의 그 촘촘한 밀도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강남대로의 빌딩들이, 새벽 2시에도 혼자 당당히 걷던 그 여성이, 26분 만에 도착했던 따뜻한 음식이,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사람들이 포기 안 할 거라는 거. 저는 창문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에단이 한국 다녀왔다고.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땠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한 달 전, 출국 전날 같은 질문을 들었다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을 겁니다. 그냥 그랬어.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 그리고 모두가 웃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친구들이 멈췄습니다. 뭐가? 한국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틀렸어. 무슨 소리야? 저는 그 자리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이야기를, 지하철 이야기를, 새벽 2시 거리를, 카페 맥북을, 한강 야경을, 삼성과 현대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전쟁 폐허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을, 그 흙길 사진을, 태극기를,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친구들은 처음에 웃으려다가 점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진짜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야. 침묵이 흘렀어요.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직접 봐야 한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니까.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스스로 의지를 갖고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게. 한국 현대사부터 시작했습니다.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 1953년 휴전협정, 그리고 폐허 위에서 시작된 재건. 읽으면 읽을수록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어요. 나무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사람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2년 반 만에 지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포항제철을 세웠어요.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아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조선업 세계 1위, 자동차 수출 세계 5위권,
IT 인프라 세계 최상위,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 숫자 하나하나가 그냥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사람들,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 건설 현장으로 나갔던 사람들, 독일 광산에 내려갔던 광부들과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들, 번 돈을 고스란히 본국으로 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셔서 가족을 부양하시면서 그 와중에도 한국 신문 스크랩을 모으시며 해낼 거라고 믿으셨던,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나라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슴을 치는 걸까? 그건 단순히 대단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대학교 진학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원래 목표는 분명했어요. 밴쿠버 UBC 진학, 경영학,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계획서 위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 교환학생, 그리고 그 아래 한국 취업 가능성 알아볼 것. 저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저라면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했겠죠. 왜 굳이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까지 가려 하느냐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조부모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어요. AI, 반도체, 전기차, 콘텐츠, 바이오.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 산업들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뿌리찾기가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메모 옆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할아버지가 떠난 나라로 이번엔 내가 돌아간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항 이야기, 지하철 이야기, 한강 이야기, 판교 이야기, 친척 어르신 댁 이야기, 그리고 태극기 이야기. 할머니는 말없이 들으셨어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 할머니가 거실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수도 없이 봤지만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장 왼쪽,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야윈 얼굴, 강한 눈빛. 그 옆에 젊은 할머니, 그 아래로 부모님, 그리고 가장 오른쪽 아래, 어린 시절의 저는 한참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떠나신 게 1971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넘었어요. 그 세월 동안 할아버지는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셨고 자식을 키우셨고 손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지금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고향에 다녀와 할머니 집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틀렸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이 별거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였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땠니? 대단했어요, 정말로.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고 계신 건지 우시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 안에 5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가기 전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그냥 우리 가족 사진으로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를 떠난 사람과 그 나라가 이루어낸 것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였어요. 처음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선진국 여행도 아니고 딱히 볼 것도 없을 것 같았고 그냥 부모님 따라가는 여행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지금 저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냥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어떤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오래 품고 있었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저는 캐나다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밴쿠버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자랐고 캐나다가 제 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둘 다였어요. 그리고 둘 다인 것이 저를 더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태극기를 간직하셨어요.
한국 뉴스 스크랩을 모으시며 해낼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3위 경제 대국으로, 흙길에서 한강의 야경으로, 판잣집에서 세계를 이끄는 반도체 기업으로 그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우주산업, 콘텐츠. 한국은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한국계이신데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한국을 K-팝이나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직접 가보세요. 한국은 설명으로 전달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눈으로 봐야 합니다. 발로 걸어야 합니다. 그 공기를 마셔야 해요. 저는 한국을 가난하고 낡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으면서 이미 다 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 믿을 수 없는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단순히 조부모님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일어선 나라였고, 저 역시 그 역사의 작은 일부라는 것을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한국을 찾으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찾은 것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잊고 있던 저 자신의 일부였습니다.